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어제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많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종의 세계대전 혹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다 아주 초긴장이고 우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환멸 이런 게 매일매일 스멀스멀 저희 영혼을 먹어들어 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미국 그러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또 본받을 만한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저렇게 미국을 이상한 방식으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 앞장을 서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짓을 저렇게 미국에서 저지르는 걸 보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란 화두를 가지고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을 이제 탈냉전 세계대전이라고 봐요. 탈냉전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1차 탈냉전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뭐 아주 숭고하기만 한 동물이거나 혹은 착하기만 한 그러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또 때로는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데다가 아주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이때까지의 전쟁 유형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담한 상상입니다. 이 빙하가 녹기 전에 빙하는 11,700년 전에 녹았다고 지금 지학에서는 밝히죠. 고기후학에서는. 그래서 빙하가 녹은 다음을 완신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빙하 녹기 전에 인간이 어땠냐, 평화스러웠냐? 아닙니다. 빙하 녹기 전에 상황을 보면 성인 남성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폭력적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폭력적 원인으로. 이것도 인간 간의 폭력적 원인. 그러니까 뭐 짐승 상처 이런 게 아니라 둔기에 맞아서 뭐 이제 짐승의 그런 이빨 자국이 아니라 이렇게 뇌가 깨져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상처예요, 주로. 그러니까 폭력적 원인으로 죽었습니다. 인간 남성의 3분의 1, 성인 남성의. 그러니까 그러나 빙하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무리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라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전쟁이라 부를 만한 게 없어요. 빙하 전에는. 폭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warfare,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었다. 그러면 빙하가 녹은 다음에 민중이 형성되거든요. 영어로 people. 우리가 그걸 좌파한테 용어를 뺏겨서 그렇지 인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민주주의에 대한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에 거기 보면 이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걸 번역을 해놨을 때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 뭐 이런 그 인민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무란 말도 많이 썼죠.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냐면 어린이 잡지 어깨 동무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좌파들이 가져가서 쓰는 바람에 공산주의자들이 저희가 그걸 금기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민중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 민족, 민중, 국가 이게 다 언제 형성이 되냐? 빙하 녹은 다음에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멜더스 전쟁이 첫 형태입니다. 전쟁의 빙하 녹은 이후에 저는 이때까지 3가지 형태가 있고 지금은 이 3번째 형태가 등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더스 전쟁은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멜더스 족쇄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민족, 민중,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서유럽을 기준으로 약 250년 전, 그러니까 1770년대 말 산업혁명 전까지 멜더스 전쟁입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로는 현대전쟁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부국강병 주권국가를 구현할까? 어떻게 우리나라 주권국가가 번영할까? 이게 화두입니다.
이 현대 전쟁은 전부 글로벌 함의를 가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는 나날이 세계가 하나로 짜여져 들어가는 상태니까 어느 한 국가가 내가 어떻게 부국강병을 성취하고 내가 어떻게 번영하고 내가 어떻게 지배력을 국제적 지배력을 가질 거냐라는 게 바로 세계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웬만한 규모의 나라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글로벌 함의를 가지게 되죠. 최초의 글로벌 현대전쟁은 7년 전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750년대인가 60년대에 있었고요. 7년 동안 이어졌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됐고요. 그 무렵에 무려 100만 명의 유럽인이 숨졌습니다. 엄청나게 숨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강 패권 경쟁에 의한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에는 이제 1914년에 소련이 없었죠. 제정 러시아죠. 그 영국, 제정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가 다 연결돼 가지고 또 오스만 투르크 이게 연결돼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사건이죠. 프랑스도 연결됐고 열강 패권들끼리 전쟁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제1차 세계 대전이나 혹은 극우 전체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일제의 신토 전체주의 이 셋이 사고를 쳤죠. 그게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죠. 극우 전체주의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또 심지어는 공산 전체주의에 의한 공산혁명 및 세계 냉전은 모두 현대전쟁의 핵심 화두입니다.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빨리 부국강병 달성할 거냐, 어떻게 빨리 번영할 수 있거냐, 어떻게 빨리 주권국가의 그 지배력을 강화할 거냐, 어떻게 제대로 이런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도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한홍구라고 그 성공회대 국사학자죠. 서울대 나오고 완전히 저기 그 좌랄입니다. 좌파 리버럴. 아주 친북적이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한겨레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서 따옴표는 안 씁니다. 이거 따옴표 잘못 쓰면은 제가 이제 법률적 책임을 지니까 취지는 정확히 이겁니다. 김일성은 조국 근대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씨름한 지도자다. 한마디로 김일성은 조국 근대화 지도자다. 그 조국 근대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자기네 집안 그 사교 체제를 팔아먹은 인간이죠. 강제하고. 그러나 그 인간이 내세운 화두는 확실히 맞아요. 조국 근대화예요. 용어는 그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현대 주권 국가의 화두거든요. 이게 어떻게 부국강병 달성할 거냐,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 거냐. 똑같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 공산 체제도 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로는 안 돼라고 이제 결판이 나버린 게 91년이죠. 91년 소련 망하고 그 전에 89년에 동구 그러니까 헝가리하고 폴란드가 먼저 자유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이 자유화되죠. 그러면서 동구 쭈루룩 망해버리죠. 동구 망해버리고 그다음 91년에 소련 망하고 그럼 탈냉전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아주 본질적인 게 돼요. 그 전에는 현대 문명 자체는 고민 안 했어요. 잘 살아보세. 부국강병. 우리 주권국가 만세. 우리가 만방을 지배하거나 만방을 쥐고 흔들면 돼. 이거였었는데 탈냉전 이후의 전쟁은 뭐냐면 굉장히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근본 화두의 문제예요. 뭐냐면 야, 현대 문명이 뭐야?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또 세계 시스템이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 이런 화두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탈냉전은 원래는 1991년부터 본격화돼야 됩니다. 탈냉전 전쟁이. 이 화두를 둘러싼 전쟁이. 이 화두를 둘러싼 전쟁이 25년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출마 혹은 당선할 때까지. 왜 지연됐냐?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연된 이유는 석유 강박, 페트로 강박 때문입니다. 이 석유란 자원이 너무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 중동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음모, 투쟁을 둘러싼 거에 혼이 빠져가지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지금 냉정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전쟁을 못 벗어난다. 인간이 완벽한 동물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전쟁 벗어나냐. 총칼에 의한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다. 오케이.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얼룩져 있으니까 총칼 안 쓰고 원자폭탄 안 쓰면 다행이죠. 그걸 뭐 지식으로 하건 문화로 하건 무역으로 하건 기업으로 하건 뭐 심리전을 하건 뭐 산업 스파이를 하건 어차피 전쟁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자 이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전쟁이 동구와 소련이 붕괴한 91년부터는 탈냉전 시대의 전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 탈냉전 시대의 전쟁이 석유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전개돼 버렸어요. 제대로 전개를 못하고 페트로 강박을 중심으로. 이 전쟁의 물꼬를 제대로 튼 인간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쟁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미국 내의 정치 내전은 제1차 탈냉전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멜더스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멜더스는 영국의 이제 학자죠. 멜더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멜더스 전쟁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멜더스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시대가 진행이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과 자원의 위기가 오고 식량과 자원의 위기가 오면 기근, 전쟁, 질병에 터지고 전쟁이 때 터지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위기가 해소되고 뭐 기근, 전쟁, 질병 여기다가 좀 가로치고 조그만 글씨로 식인도 들어가죠. 사람들이 갇힌 상태에서 계속 굶어 죽어 나가면 식인이 벌어지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면 위기가 해소되고 위기가 해소되니까 다시 평화가 오고 이 사이클을 돈다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걸 저는 멜더스 족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전의 2000년, 즉 AD 1세기 1800년, AD 1세기에서 AD 1800년까지 1억 9천 명에서 9억 9천 5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5배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저 때.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220년, 1800년에서 2019년까지 9억 9천에서 77억, 7.8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220년 만에. 그래서 자본주의 욕하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이게 산업혁명 세계 시장이 없었으면요, 인간은 여차하면 서로 잡아먹는 짐승이에요. 여차하면 서로 잡아먹어요. 그 환경. 근데 여차하면 잡아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표가. 2000년 동안 5배밖에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1800년 동안.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220년 동안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해요. 이 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세계. 그래서 이 좌빨 애들이 또 좌파 리버럴 애들이 식민주의가 어떻고 서양 현대 문명이 어떻고 심지어는 우리 무허가 무슨 대안학교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개량항복. 저는 개량항복 정말 싫어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개량항복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교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내서 우리는 친환경 연료를 뗍니다. 근데 뭔가 뗐더니 장작불이야. 만약에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장작불 때면요, 한반도는 다이옥신 지옥이 됩니다. 다이옥신 지옥이 돼요. 제일 깨끗한 에너지는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 번이 LNG예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 잘 해놓으면 이게 공해 저감장치 잘한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그게 깨끗하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현대문명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참혹한 멜더스 족쇄로부터 인간을 해방을 시켰다고요. 이 멜더스 전쟁이 그럼 인간을 몇 년 동안 했어?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7,000년 했습니다. 7,000년 멜더스 전쟁이에요. 이 11,7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녹고 나서 11,700년서부터 한 7,000년 전까지 한 4, 5,000년 동안은 이제 민족과 민중과 국가가 막 형성될 때요. 빙하 녹을 때 전 세계 인구가 300만 명이 안 된다고 추정돼요. 지금 240, 50만 명 전 세계 인구가. 그중에 이제 중남미 빼고 나면 글쎄요 한 200만 명 되겠죠. 유라시아 쪽, 유라시아 아프리카.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1,700년 전에. 200여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완신세, 지금 우리가 사는 기후를 완신세라 그럽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완신세에서 다 풍부해지니까 빙하 녹아서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개체수가 늘어나죠. 현생 인류에. 그러다가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그때부터는 전쟁, 기근, 질병이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멜더스 사이클. 그때 그러한 멜더스 사이클에서 우리가 산업혁명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멜더스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제가 멜더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멜도지안 워페어. 영어로는 이제 멜더스의 형용사형의 멜도지안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멜더스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1700년 전부터 이제 쭉 퍼져나가서 이제 머릿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거대 집단들이 형성이 되죠. 언어권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민족, 민중, 국가죠. 도시국가 비슷하게. 이 빙하기에는 무리예요. 그냥 1, 200명 이하의 규모고 무리 사이에 느슨한 네트워크죠. 굉장히 개방적이고 느슨해요. 그렇다 해서 뭐 반드시 평화스러운 건 아니에요. 잘못 부닥치면 죽는 거예요, 저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남성의 3분의 1이 인간에 의한 폭력에 의해서 죽었다고. 몽둥이에 머리 터져갖고 죽든지 뭐 부러져서 죽든지.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러나 무리 사이에 굉장히 느슨한 네트워크라고요. 이게 빙하기에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또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 승주군에서 한 22,000년 전 유적 보면 거기 이제 옛날에 제일 날카로운 그 도구가 그 저거죠. 업시디안. 그러니까 우리 흑요석. 예, 흑요석이 이렇게 흑요석이 나를 제대로 딱 쳐내면은 그게 수술용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흑요석이. 그래서 이 흑요석이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흑요석은 이 분석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어느 화산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전남 승주에서 발견된 유적 그게 한 22,000년 될 텐데 거기 보면은 큐슈 화산 것도 있고 백두산 화산 것도 있어요. 그 흑요석 원료가. 그러면 승주에서 백두산까지 뭐 직선거리로만 해도 한 5, 600km 되겠죠. 또 큐슈까지는 그때는 이제 대한해협이 아주 뭐 한강 한 두세 배 규모로 이렇게 물길이 좁아졌을 때요. 왜냐면 해수면이 빙하라서 이 물이 지상의 얼음으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해수면이 또 한 130m 낮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여기 이빨 빼고 이빨에 시커멓게 물들이고 생기기는 약간 그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처럼 생긴 그 조몬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하고 형제지간이거든요. 유전자가. 그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하고 교역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물길 통해서 큐슈 사람들하고 뭔가 주고받아서 그때 이제 그 화강 흑요석 원료를 받아왔겠죠. 또 저 북쪽으로는 백두산 일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 그걸 받아왔을 거고. 그래서 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좁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큽니다. 범위가. 즉 다시 말하자면 빙하에 들어왔던 사람들 위로는 태백산 아래 뭐 영월 뭐 단양 이런 데서 살고 아래로는 그때는 이제 이게 해수면이 낮으니까 서해가 없어요. 서해가 없고 지금 서해 한가운데 저는 이름을 파리스트 제가 그런 거 좀 합니다. 파리스트 그레이트 컨플루언스라고 부르는데 그 극동 대합류가 흐르죠. 그 중국강, 한반도강, 만주에서 오는 강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철에 비만이 올 때는 막 번지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겨울엔 상당히 좁게 말라붙고 그 대합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서해의 그 대합류 우리 같으면 무치 지금 백령도 앞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제 한강 따라서 쫙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한강 타고 원주 지나서 제천 지나서 영동 지나서 거기 다 다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때 2만 년 전에. 뗏목 타고 다니면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약초라든지 혹은 뭐 특수한 열매라든지 혹은 모피 같은 거를 가지고 내려가서 생선이나 소금이랑 바꿔왔겠고 그 중간 사람들은 또 뭐 이쪽 저쪽 하면서 또 바꿨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살벌한 사람이 오면 이제 양수리쯤에 양수리나 이제 하남쯤에서 지금 암사동 같은 데서 딱 하고 야,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너 더 이상 못 가. 아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너희 더 이상 못 가. 다 우리가 교환의 주체야. 까불지 마. 우리 통해서 너는 우리한테 물건 맡겨야 되고 너는 우리한테 물건 맡겨야 돼.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이익을 이제 갈취 혹은 확보했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빙하기 때에는 기본적으로 무리예요. 이 무리의 규모가 작다고요. 한 100명, 200명 규모. 서로 네트워킹은 돼 있어도 느슨하고. 그런데 이제 빙하기가 녹고 나서 완신세가 되면 이제 풍부해지니까 인구가 확 늘어나죠. 그러면서 특히 생활 양식이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벌판이 있고 강이 있는데 큰 넓은 지역에 전부 보면은 비슷한 야생 열매 따먹고 또 비슷한 식으로 살고 비슷한 식으로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벌판에 쫙 뭐 100명, 200명 단위의 무리로 200개 무리가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한두 개 무리에서 출발해서 한 10세대 혹은 30세대 거치면서. 그러면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동질성을 형성을 하죠. 일본이 왜 신토라는 그런 그 종교체제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꼭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한 정복자들이 한 집단이 아닌데 어디는 고구려에서 갔고 어디는 신라에서 갔고 어디는 백제에서 갔고 또 같은 신라에서 갔어도 동네가 서로 다르고.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밑바닥에 조mon인들의 그런 종교적 동질성이 있어요. 여기가 생활 양식이 같아요. 바닷가에서 살잖아요. 탄수화물은 주로 도토리 먹었고요. 나머지는 바다에서 채취해서 먹는 건데. 생활 양식이 같다고요. 생활 양식이 같으면 어떤 동질적인 그런 신앙체계, 종교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토라는 걸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 원시종교 네트워크가 등장한다고요. 완신세 때. 그래서 이게 민족 민중 형성의 시작이에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göbekli tepe 유적입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göbekli tepe 유적이거든요. 이 동그랗게 된 게 기도소인데 이게 반경 한 20m 됩니다. 이런 게 그 언덕 안에 한 20개 들어있어요. 그중에 한 서너 개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한대요. 보호한다고. 저 가운데 있는 저기 뭐 탑이 한 6, 7m 됩니다. 그 서 있는 그게 돌기둥이. 그냥 돌기둥 세운 게 아니라 저기에 부조 열심히 해서 세웠고요. 그 부조, 그러면 저런 걸 다 뭘로 만들었냐? 차돌로 석회암 까서 만든 거예요. 차돌로 석회암 까서. 다른 도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göbekli tepe에서 사람들이 먹은 그 쓰레기통, 이 유적에서 제일 좋은 그 꽃은 뭐냐?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쓰레기통 뒤져보니까 야생곡물이에요. 농경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무슨 짐승 고기 발라먹은 뼈 보니까 이거 야생동물이네. 가축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200명의 무리가 서로 연결된 200개, 300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연결되는 것도 신관이 거긴 한 무리당 남정네 오래 3달 동안 20명씩 보내.
그럼 4천 명 되는 거 아니야? 야, 올 때 육포 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또 계속해서 자기 그 먹을 수 있게 무리해서 여기 파견 나온 사람들 먹을 수 있게 계속 식량 각 무리가 알아서 조달해.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이것만 지은 거예요. 기베클리 태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냐? 농경 이전에 종교가 있었다예요. 그전에는 농경이 되고 도시가 되고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가 있었고 농경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 신석기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제석기, 석기를 갈았으면 신석기. 이게 친일파 사관입니다. 일제가 자기들이 세계에서 안 밀린다라고 주장하려고 갈은 석기를 신석기로 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석기를 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일제 역사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조모님들이 성격이 깔끔해 갖고요. 석기를 아주 이쁘게 갈아서 썼어요. 신석기는 마제석기가 아닙니다. 신석기는 농경혁명입니다. 농경 바로 그 한 빙하 녹고 나서 한 1000년 만에 짓기 시작했어요. 주곡농사. 이때 농경은요. 또 이 빙하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상추 같은 거 이런 건 텃밭에 기를 수가 있어요. 채소는 빨리 크잖아요. 한 60일. 그러면 반정주거든요. 나중에 가면 한 이쪽에서 이제 움막 쳐놓고서 뭐 거기서 1년 살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한 4, 5개월 살고 또 시즌 따라서 또 움막 옮겨서 또 한 4, 5개월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티벳 같은 데 목축 봐도 딱 2번 살잖아요. 사실은 여름하고 겨울. 그 베이스가 2개예요. 겨울엔 내려와 있고 여름엔 올라가고. 그럼 중간에 좀 베이스 넓리면 한 3~4개. 매일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옆에서 밭 좀 읽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추 같은 거 길러 먹거든요. 그 원예 농업. 원예 농업은 농경으로 안 칩니다. 주곡입니다. 스테이플 푸드. 즉, 내가 사용하는 칼로리의 핵심이 농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농경이에요. 그러면 신석기의 특징은 뭐냐? 주곡 농사예요. 그걸 농경혁명, agricultural revolution 혹은 신석기 혁명, neolithic rev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일제가 그러니까 엉터리 소리 한 거죠. 일제사학자들이. 마제, 뭐 석기를 갈았냐, 뭐 이거는 택도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농경 짓기 전에 이미 거대 종교가 나온 거예요. 거대 원시 종교 네트워크가 나왔어요. 한반도는 안 그래요. 한반도는 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활 양식이 달라요. 태백 영월에 사는 사람, 정선에 사는 사람하고 저기 제가 극동 대합류, Forest Great Confluence에 사는 그 강가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주도까지가 다르다고요. 서해안 사는 사람하고. 비가 녹고 나서 이제 차 올라오니까 서해가 되죠. 달라요. 생활 양식이 다른데 어떻게 원시 종교가 같을 수 있어요? 위대한 종교는 생활 양식이 달라도 퍼져나가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보편성을 가지니까. 원시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생활 양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시 종교 가지고서 저기 정복 전쟁을 벌이면 제국이 커질수록 모시는 신이 많아지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로마 넓어지니까 뭐 신이 그때는 말이라 그래. 한 1000마리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신 하나씩 들고 와야 되니까. 뭐 동물원 갔잖아요, 꼭. 그 원시 종교 때문에 그렇거든. 원시 종교 유죄. 로마 제국이 옛날 그랬다고요. 페르시아도 그랬고. 거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꼭 그 미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의 종교를 인정해 줄게. 너희 우리한테 세금 내고 우리 말 잘 따라. 오케이, 너 인정해 줘. 오케이, 그럼 너희 신을 우리 수도에 좀 갖다 놓을게. 우리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괴베클리 태페 유적 발견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되면서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인간 굉장히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이 유적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이거 한번 보고 나면요. 태백산의 그 무당기도소 못 갑니다. 태백산 무당기도소 가봐야 뭐 한 직경 한 6, 7m로 이렇게 돌무더기 쫙 싸서 돌벽 쌓아놓은 거거든요. 원형 실린더 모형으로.
그거에 비하면요, 이거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또. 이 아까 그 돌 기둥에 이렇게 정교하게 다 새겨놔요. 이걸 차돌로 새긴 거예요. 이 기둥 자체는 석회암이고, 석회암은 좀 무르니까. 재밌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핸드백 같이 생긴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생명의 백이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에서는. Bag of Life. 이게 신이나 지배자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자, göbekli tepe 유적에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타고 내려오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되고, 메소포타미아의 끝이 지금 이라크의 서남부가 그게 수메르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맨 사진이 세 개죠. göbekli tepe에 있는 Bag of Life예요. 생명의 가방. 중간에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7,000년 전에, göbekli tepe는 11,000년 전이고 7,000년 전에 Bag of Life예요. 같죠? 재밌는 거는 정말로 고고학에 의하면 아메리칸 인디안이 지금 이제 베링기아,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바다가 한 130m 해수면이 낮으니까 베링기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간 게 한 14,000년 전쯤 되는데, 그리고 나서 끊겼잖아요. 맨 오른쪽은요, 아즈텍에서 나온 거예요. 멕시코. 거기도 보면 Bag of Life를 들고 있죠. 이 Bag of Life가 그 에집트로 가면은 열쇠 모양으로 바뀝니다. 앙크 열쇠라 그래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생명, 번영 이런 걸 상징해요. 생명, 번영, 자비, 은총 이런 걸 상징해요. 보시면은 하나씩 들고 있죠. 그 그림에 보시면. 자, 앙크 열쇠라 그러고, 저게 번영된 게 콥트 저거죠. 콥트 십자가. 에집트가 콥트잖아요. 콥트 기독교들의 십자가가 저걸 변형시켜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 종교적 모티브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의외로 우리가 좀 특이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한 2만여 년 전부터 별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이 멜터스 전쟁은 이렇게 지난 7,000년 동안인데, 왜 7,000년이냐? 빙하는 11,000년 전에 동안인데, 한 4,000년은 뭐 신천지에 사람들 퍼져나가느라고 그렇게 싸울 일도 없었고, 또 퍼져나가서 민중과 민족과 도시국가가 형성된 다음에야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전에는 무리 간의 충돌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친 거예요. 도시국가, 최초의 도시국가 수메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메르. 그러면은 이 도시국가의 특징은 뭐냐? 언어, 문자, 종교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수메르 신화, 길가메시, 엄청난 신화죠. 이미 종교 체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민족, 민중, 도시국가가 형성됐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민족, 민중 사이의 대립, 전쟁, 협조, 지배 게임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언어 도태돼 나갔지만, 지금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최소한 4, 50개 될 겁니다. 서유럽, 동유럽 합치면. 한 30개는 넘을 거예요. 구별이 다 되죠. 중국 하나잖아요. 광동어 하나, 민남어 하나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은 3,500년 전부터 민족, 민중 해체 게임이고요. 중국의 다른 지역은 민족, 민중 사이의 대립, 전쟁, 협조, 지배 게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해체를 본질로 하는 나라예요. 해체해서 그냥 블랙홀처럼 말아 먹어버리는. 그거 외에는 중국은 다른 특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7,000년을 지배한, 250년 전까지 지배한, 지금으로부터 1750년 정도까지 인류를 지배한 멜더스 전쟁에 대해서는 대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멜더스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예요. 평화가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 자원의 위기가 오고, 그럼 기근, 전쟁, 질병이 퍼져나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위기가 해소되고, 다시 평화가 오고, 이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 멜더스 전쟁 중에 가장 고귀한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렉산더라고 봅니다. 멜더스 족쇄가 지배했던 약 7,000년 세월 동안 벌어진 전쟁 중에 정말로 비멜더스적인 게 뭐냐? 알렉산더 전쟁입니다. 알렉산더 전쟁은 정복이라는 얼굴도 있지만 사상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요. 우리가 그 나일강 하류에 알렉산더가 지중해의 사상과 문화, 지식을 집결한 도시를 세웠죠. 알렉산드리아. 똑같은 도시가 지금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 언저리, 그 키르기스스탄의 서쪽, 카자흐스탄의 동쪽 부분에 있었어요. 그게 극동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알렉산더 정벌군이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무협지 같은 데서 보면 이 말 좋습니다. 이거 대환국에서 온 말입니다. 대환국. 영어로 구글링 해보세요. Great Ionian. Great는 아실 거고 Ionian은 I-O-N-I-A-N. 영어 구글링을 해보시면 Great Ionian이라는 표제어 아래 대환국이라고 한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협지에서 보는 그 대환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지금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그리스 철학하고 불교가 결합을 해서 대승이 확립이 되고 그게 더 발전을 해서 화엄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릭 불교예요. 그걸 그릭 불교라 그래요. 그 불교 서양 불교학에서는 그릭 부디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대승 화엄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그릭 부디즘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서 그릭 부디즘이 불교를 완전히 일통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이 인구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 지금도 3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지난 전통 문화 약 1200~300년 동안 영향을 준 나라 어디야? 딱 하나 있어요. 한국. 한국 하나예요. 화엄은 전형적인 그리스 철학과의 결합입니다. 화엄경 읽어보시면 이거 그리스 철학책이에요. 그 사변적인 거, 그 추상적 개념 완전히 그리스 철학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이런 말 하시는 스님 있으면 정말 좋아하겠어. 알렉산더가 없었으면 한국 불교 없었다. 나 이런 멋있는 말 하는 스님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떠나가서 한국인은 알렉산더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다. 이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저 지중해 언저리 메소포타미아 서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진 그 정복 전쟁이 알렉산더가 이게 분명히 이게 멜더스 전쟁 시대 때 벌어진 전쟁인데 아주 저기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거의. 그 사상과 문화를 세계 보편의 사상과 문화를 퍼뜨려 보겠다라고 생각을 지식을 퍼뜨리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전쟁의 한 부분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는 이 땅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무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안 알려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가 뭐냐? 대승화엄이에요. 그냥 불교가 아니라 대승화엄 불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불교의 다른 종파랑 결을 달리한다고 봐요. 뭐 라마교 이런 거랑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거죠. 대승화엄이. 그걸 저희가 대개 보면 한 서기 500년경부터 대개 한 1900년까지 한 1500년을 저희가 그 젖줄에서 이 문화와 정신을 닦았으니까 최대의 수혜자죠, 저희가. 근데 그냥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그거 쓸만하다라고 식별해서 그걸 축혀 들은 거예요. 원효 의상 때 완전히 축혀 들은 거예요. 완전히 축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쓸만하다라는 평가, 그걸 축혀 들겠다라는 의지, 이건 우리 거죠. 한국의 정신은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와 원효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불교라는 원단이 있지만 그거를 거기에 알렉산더 전쟁에서 그리스가 얹어졌고 그거 쓸만하다. 그거 정말 최고다. 베스트다. 아직 뭐 서양이나 기독교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죽여두는 거.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불교학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스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괜히 뭐 헛소리, 뭐 자승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승 총무원장 옛날. 자, 그럼 이제 멜더스 전쟁 극복이 돼요, 이게.